북한에서 외교관은 최고의 특권층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 외교관이 유럽의 화려한 대사관을 박차고 나와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평양에서 손꼽히는 엘리트였던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북한에 남겨둔 7살 딸과 4살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5세 조국의 외교관이 되었고 32의 조국을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국이 먼저 저를 버렸습니다. 어쩌면 평생 저를 버린 적 없이 감시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북한 외교관의 삶이 어떤 건지, 당의 은혜라는 게 실제로는 무엇인지 말이죠. 2015년 봄, 25살에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외무성에 배치받은 날, 담당 부장이 말했습니다. 박선희 동무, 당의 특별한 배려로 외교관이 되는 영광을 얻었소.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외교관이라니요. 평양에서도 손에 꼽히는 직업 아닙니까? 보통강 근처 외교관 전용 아파트에 배정받았고 외화상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생활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하셨습니다. 선희야, 조심해야 한다. 우리 성분을 잊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숨겨야 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남쪽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헤어졌습니까? 외할아버지는 당시 함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져 남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평생 짐이 되었습니다. 북에서는 이런 걸 월남자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성분이 나쁜 거죠. 원래 같으면 대학도 못 갑니다. 하물며 외교관은요. 그런데 아버지가 당에서 일을 잘하셨고 제가 공부를 특별히 잘한 덕분에 당의 특별 배려로 외교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족쇄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외무성에 출근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난 한 주 동안 뭘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문제점도 지적해야 하죠. 박선희 동무는 부르주아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소? 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소? 매번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당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성분이 나쁜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2017년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철수도 같은 외무성 직원이었습니다. 당에서 중매를 해줬죠. 북에서는 결혼도 당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외교관들은요.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만의 가정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분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북에서는 3대가 내려가도록 성분이 따라다니니까요. 제 아이들도, 아이들의 아이들도 평생 월남자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2019년 어느 날 보이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선희 동무, 해외 파견을 준비하시오. 유럽에 있는 우리 대사관으로 갑니다. 해외 파견이라니 놀랍고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평양에 남는 거요. 외교관 자녀들은 다 그렇소. 그게 규칙이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볼모였습니다. 해외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인질로 잡아두는 거였죠. 떠나기 전날 밤 7살 딸아이와 4살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왜 엄마가 우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빨리 와. 우리 선물 사다 줘. 그렇게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특권층 외교관이라는 화려한 직함을 달고서요. 하지만 제 가슴속엔 이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의 은혜라는 이름의 감시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평양 밖 세상을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유럽의 어느 도시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건물들. 북에서 배운 자본주의의 퇴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자마자 보위부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선희 동무,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많소. 현지인들과 함께 대화하지 말 것. 외출할 때는 반드시 동행자와 함께 갈 것. 매주 생활총화 때 모든 활동을 보고할 것. 그렇습니다. 외교관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양보다 더 심한 감시 속에 살아야 했죠. 대사관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들은 외교관이 아니라 감시자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대사관 안에도 도청 장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현지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들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원하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외교관이면서도 죄수처럼 살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매주 월요일 생활총화였습니다. 북에서도 했지만 해외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박선희 동무는 혼자 시장에 갔다고 들었소. 누구 허락을 받았소? 최 동무와 함께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려고. 그날 현지인 한 명이 말을 걸지 않았소. 뭐라고 했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재적인 밀고자였으니까요. 저녁마다 스마트폰으로 북에 있는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보위부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선희야, 애들은 잘 있다. 딸아이가 매일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는구나. 어머니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애들이 위험해질까 봐 조심하는 거였죠. 2020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면서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통제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외출은 거의 금지됐고 현지 사람들과 접촉하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현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아시아 사람 같은데. 저는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보위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왜 대답을 안 했소? 수상하게 보일 수 있지 않소? 다음부턴 자연스럽게 짧게 대답하고 빨리 자리를 뜨시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외교관 생활이 아니라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유럽 도시에 있으면서도 저는 보이지 않는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창의 자물쇠는 평양에 남겨둔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아이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 순 없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에 있는 딸과 아들 생각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감시는 끝이 없었고 제 자유는 시작부터 없었습니다. 2020년 가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야, 너 아버지 일 알고 있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201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수용소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다니요.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에서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당에서 너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다.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는 저와 같은 성분 문제로 숙청당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월남한 이력. 그게 결국 아버지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당에서는 충성스러운 간부였는데도 말이죠.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 초, 대사관 동료 한 명이 갑자기 본국으로 소환됐습니다. 김 참사관이었는데 45살쯤 된 성실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김 동무, 본국에서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하니 즉시 귀국하시오. 일주일 뒤 비공식 경로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참사관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고 그의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혐의는 반당 반혁명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2021년 여름, 보위부 책임자가 저를 개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박선희 동무, 내 성분을 잊지 말아야 하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의 은혜로 외교관이 된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최근 너희 태도가 의심스럽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현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표정이 밝다더군. 자본주의 세계가 좋아 보이는 거 아니오? 그리고 생활총화 때 자아 비판이 성의 없다는 지적도 있었소.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오. 너는 이미 의심받고 있소. 평양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평양 유치원 앞에서 찍은 제 딸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예쁜 딸이오. 7살이지. 올해 소학교에 가겠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소?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내가 이상한 짓 하면 너만 끝나는 게 아니오. 내 자식들도 끝이오. 연좌제가 뭔지 알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7살 딸, 4살 아들.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달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박선희 동무,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소. 내 성분에 대한 재조사가 있을 예정이오. 조만간 귀국 명령이 떨어질 거요. 귀국 명령. 그건 곧 수용 소행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말이죠. 남편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소환되면 끝이에요. 아이들도 끝나는 거예요.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대사관 직원이라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에 충성했는데 왜 우릴 이렇게 대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죽는다. 우리도 죽고 아이들도 죽는다. 차라리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북에 있는 아이들을 꺼내야 한다고요. 미친 생각 같았지만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사관 밖 자유로운 세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세상에서라면 우리 아이들이 성분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텐데, 인간답게 살 수 있을 텐데. 공포가 결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 중에서도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숙 동무가 그랬습니다. 38살 미혼 여성으로 대사관 격리를 담당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2020년에 북에서 숙청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사관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 동무, 우리 언제 소환될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사관 IT 기술자인 최민호 동무도 우리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45살로 가족이 없었고 당에서 찍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환 예고를 받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둘 다 소환되면 아이들은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우리는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최민호 동무가 인터넷으로 각국 대사관 정보를 몰래 조사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북한 탈북자를 보호해주는지, 어느 대사관이 우리를 받아줄지 말이죠. 김정숙 동무는 격리 담당이라 대사관 보안 체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감시 시간, CCTV 위치, 보위부 요원들의 근무 패턴까지 파악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작은 수첩에 계획을 적었다가 아침이면 태워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공식 행사가 있는 날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직원들이 외부로 나갈 기회가 많았고 보안이 비교적 느슨해지니까요. 가장 힘든 건 평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탈북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체포되어 수용소로 보내질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환되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도망쳐서 나중에라도 아이들을 꺼낼 방법을 찾는 게 나았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제가 곧 평양에 갈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알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2022년 가을, 드디어 그날이 정해졌습니다. 대사관에서 대규모 공식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4명은 각자 다른 임무를 받은 척하며 대사관을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루트로 미리 정해둔 서방 국가 대사관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살 딸아이와 4살 아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꼭 너희를 구할게. 조금만 기다려.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나자.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교관에서 반역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성분 때문에 평생 감시받으며 살고 아이들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둘 순 없었습니다. 새벽의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끝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8시, 평소처럼 대사관에 출근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보위부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사서는 안 됐습니다. 11시에 공식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교민들을 초청한 문화행사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고 일부는 외부로 심부름을 가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행사 자료를 인쇄소에 가져다주는 임무였습니다. 김정숙 동무는 행사 물품을 구매하러 나갔고 최민호 동무는 IT 장비 수리를 이유로 남편 철수는 현지 관공서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1시, 저는 대사관 정문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보위부 직원에게 외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어 나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인쇄소가 아니라 미리 정해둔 서방 국가 대사관 방향으로요.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북한 외교관 증명서, 그리고 탈북 의사를 밝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추적자가 있나 싶어서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길을 잃은 척하며 여러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목표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7살 딸과 4살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배신자가 되어도 좋았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탈북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대사관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알아챈 겁니다. 그들이 대사관 정문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선희, 나와. 당장 나오지 못해. 서방 대사관 경비원들이 급히 문을 잠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를 넘기라고. 그녀는 범죄자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를 넘기지 마세요. 넘겨지면 죽습니다. 제 자식들도 죽어요. 대사관 직원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현지 경찰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경찰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법상 대사관 안에 들어간 사람을 강제로 끌어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안전한 내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그제야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 뒤 남편 철수가 왔습니다. 그 다음 김정숙 동무, 마지막으로 최민호 동무까지 모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리 넷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북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대사관 밖에서는 북한 외교관들과 보위부 요원들이 밤새도록 우리를 넘기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평양에 남겨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탈출 다음 날, 저희는 현지 정부의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경찰이 24시간 경비를 섰고 북한 측에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했지만 속으로는 지옥 같았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는 계속 우리를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북한 외교관 4명이 집단 탈북이라고요.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떨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평양에서도 당연히 알 것이고 그 보복이 어떨지 뻔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최악의 소식이 왔습니다. 현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해진 정보였습니다. 평양에서 저희 가족들이 체포됐다는 거였습니다. 제 어머니와 2 자녀, 남편의 부모님, 김정숙 동무의 오빠 가족까지 모두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7살 딸, 4살 아들.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할머니 손잡고 어디론가 끌려갔을 그 아이들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딸아이가 우는 소리, 아들이 엄마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더 끔찍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북한 측에서 보낸 협박 편지였습니다. 현지 조선족을 통해 전달됐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자식들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으냐.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안 그러면 내 자식들은 평생 그곳에서 썩을 것이다. 편지를 읽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아이들을 지키려고 한 건데 오히려 아이들을 지옥으로 보냈잖아. 자책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밤에 몰래 면도칼을 찾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채고 면도칼을 빼앗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아이들은 정말 끝이에요. 살아야 해요. 살아서 아이들을 꺼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꺼낸단 말입니까? 수용소에 갇힌 아이들을 어떡해요. 김정숙 동무는 오빠 가족 때문에 괴로워했고 최민호 동무는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그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4명의 탈북 때문에 수십 명의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신을 추스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도와줬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한국 정보기관이라면 북에 있는 가족을 구출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요.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보호시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가족 걱정 없이 웃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저희는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전화도 왔고 편지도 왔습니다. 돌아오라고,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우리도 수용소고 결국 가족 모두 죽는다는 거요. 3달째 되던 날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현지 정부와 한국 정부의 협상 끝에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작은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하늘에라도 빌고 싶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유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 없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아이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2023년 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같은 얼굴의 사람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부터 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다녔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담당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필요한 절차라는 건 알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사 첫날, 담당 조사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7살, 4살밖에 안 된 애들이에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이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조사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다른 고문 같았습니다. 나만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를 제공해줬습니다.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건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을 빼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고 돈도 엄청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북한 내부에 연락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용소가 아니라 일반 지역에 격리돼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줬습니다. 탈북자 어머니들이 위로해줬습니다. 그분들도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전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됐다고요. 수용소는 아니지만 감시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곳에서 빼낼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한 달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이들이 도중에 다칠지 죽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인천공항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딸아이는 엄청 컸습니다. 2년 만에 본 딸은 9살이 됐고 아들은 6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왔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손잡고 끌려다니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같이 살 거야.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2년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우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선이. 정말 고생 많았다.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창밖을 보던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남조선이에요? 선생님이 여기는 나쁜 곳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여기는 좋은 곳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야. 그날 밤, 2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잤습니다. 아이들은 제 양팔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살 수 있겠구나.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2025년 지금,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닙니다. 딸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은 1학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나만 아이들과 말투가 달랐고, 배운 것도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찬양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걸 배웁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처음 한 질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 여기는 왜 선생님한테 자유롭게 질문해도 돼요? 북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볼 수 있어. 내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아이들도 많이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한국 아이들처럼 말도 합니다. 가끔 북한 억양이 나오긴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건 마트였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도 신기했지만 마트에 물건이 넘쳐나는 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쌀,
고기, 과일, 과자. 북에서는 꿈도 못 꾸던 것들이 여기엔 당연하게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놀라웠습니다. 검색창에 뭐든 쳐보면 정보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보를 얻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세상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많이 늙으셨지만 손주들과 함께 계신 게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가끔 북에 남은 가족들 이야기를 하시며 오십니다. 어머니 오빠들이 아직 북에 계시거든요.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위로드립니다. 김정숙 동무와 최민호 동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탈북한 동지들이라 서로 의지가 많이 됩니다. 요즘 저는 탈북자 청년들에게 강연을 다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립니다. 외교관이었던 제가 왜 탈북했는지, 북한이 얼마나 감시와 억압의 사회인지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니어 어르신들 앞에서 강연할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이라 분단의 아픔을 아십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졌네. 북에 형님이 계시는데 생사도 모르고 살았어. 통일이 우리 세대에는 안 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통일된 조국을 봤으면 좋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꼭 돼야 합니다. 같은 민족이 이렇게 나뉘어 사는 건 비극입니다. 북에 있는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끔 밤에 아이들 재우고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북에서는 밤이면 정전으로 깜깜했는데 여기는 밤에도 환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북조선 애들도 우리처럼 살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거기 아이들은 자유롭게 못 살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희를 데리고 여기 온 거야. 너희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해서.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커서 북조선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자라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북한은 제가 대표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와 억압, 굶주림과 공포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탈북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북에 있는 2,500만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요. 지금 이 순간도 저처럼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이 북에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